최영희 여사는 넓은 창문으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온기가 가득한 침실은 고급스러운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죠. 8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는 영희 여사는 침대 옆 탁자에 놓인 액자를 바라봅니다. 그 안에는 작은 여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35해 전 7살의 나이로 사라진 그녀의 딸 민서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이네요. 김 비서. 침실 문을 열고 들어온 비서에게 영희 여사가 말했습니다. 창백한 미소와 함께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드레싱룸으로 향합니다. 수많은 명품 옷들 사이에서 오늘 입을 옷을 고르며 영희 여사는 습관적으로 목에 손을 가져갔어요. 그곳에는 작은 금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디자인의 이 목걸이는 자신이 직접 디자인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보물이었죠. 민서가 사라지기 전날 그녀의 7번째 생일 선물로 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명품관에 가실 예정이시죠? 김 비서가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컬렉션이 들어왔다고 하더군요. 영희 여사는 화장대 앞에 앉아 정성스럽게 화장을 합니다. 부와 명예를 쌓아 올린 그녀지만 마음속엔 항상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어요. 수십 년간 딸을 찾기 위해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전국 각지의 고아원을 후원하며 흔적을 찾았지만 단서는 나타나지 않았죠. 차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 비서의 안내를 받아 영희 여사는 호화로운 저택을 나섭니다.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그녀는 민서를 마지막으로 본 그날을 떠올렸어요.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던 중 잠시 한눈을 판 사이 민서가 사라졌습니다. 경찰, 탐정, 심지어 국제적인 수색까지 벌였지만 딸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죠. 도심의 번화가에 위치한 명품관 앞에 차가 멈춥니다. 영희 여사는 비서의 부축을 받아내리며 반짝이는 유리문을 지나 화려한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은은한 조명이 품격 있는 분위기를 자아내는 이곳은 그녀가 자주 찾는 장소였어요. 최 여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배인이 반갑게 인사하며 다가왔죠. 영희 여사는 미소로 답하며 천천히 매장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즌의 가방과 액세서리들이 그녀의 눈길을 끌었지만 특별히 마음에 드는 것은 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손님, 이쪽 제품은 어떠세요? 젊은 여직원이 다가와 말을 건넵니다.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모습의 여성이었죠. 이름표에는 박지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희 여사는 지수가 추천하는 스카프를 살펴보다가 문득 그녀의 시선이 자신의 목걸이에 머무는 것을 느꼈어요. 아, 정말 아름다운 목걸이네요. 지수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고맙구나. 특별한 물건이란다. 영희 여사는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죠. 지수는 친절하게 새로운 제품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영희 여사는 그녀의 세심한 서비스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여러 제품을 살펴본 후 그녀는 한 가방을 골랐습니다. 좋은 선택이십니다. 제가 포장해 드릴게요. 지수가 밝게 미소 지으며 말했죠. 영희 여사는 지수가 가방을 포장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젊은 여성의 섬세한 손놀림과 프로페셔널한 태도가 마음에 들었죠. 고급 포장지로 가방을 정성스럽게 싸던 지수가 문득 영희 여사의 목걸이를 다시 바라봅니다. 실례지만 그 목걸이가 정말 특별해 보이네요. 제가 본 중에 가장 독특한 디자인인 것 같아요. 영희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오래전에 특별한 사람을 위해 직접 디자인했던 물건이란다. 지수는 가방 포장을 마무리하며 무심코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정말 우연이네요. 제 어머니도 그것과 똑같은 목걸이를 가지고 계세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소중히 간직하셨던 것인데 디자인이 정확히 같은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영희 여사의 세계가 멈춘 듯 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귀에서는 이명이 울렸어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죠. 그래, 내 어머니의 목걸이가 이것과 같다고? 영희 여사의 목소리에는 억누를 수 없는 동요가 묻어났습니다. 지수는 영희 여사의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대답했어요. 네, 정말 똑같아요. 어머니께서는 그것이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계셨던 유일한 보물이라고 하셨죠. 출처는 모르시지만 항상 소중히 여기셨어요. 영희 여사는 의자에 앉아야 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죠. 세상에 단 하나뿐인 목걸이였습니다. 자신이 디자인하고 특별 주문했던 것이었어요. 그것과 똑같은 목걸이가 있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지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영희 여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침착함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괜찮아요. 잠시 어지러웠을 뿐이에요. 내 어머니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지수는 약간 당황한 듯 했지만 친절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는 저를 혼자 키우셨어요. 제가 들은 바로는 저를 임신했을 때 아버지와 헤어지셨다고 합니다. 과거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항상 강인하고 다정한 분이세요. 영희 여사의 마음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혹시 내 어머니의 나이가 어떻게 되시니? 42이세요. 저는 24시고요. 영희 여사는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민서가 지금 살아있다면 42이 될 것이었죠. 그리고 민서가 사라진 지 35년. 지수의 어머니 나이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내 어머니의 이름은? 영희 여사가 물었어요. 김민서입니다. 영희 여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김민서, 자신의 딸 이름과 같았어요.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나 많은 요소가 겹쳤습니다. 혹시 불편하게 해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영희 여사는 진정하려 애쓰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야, 전혀. 단지 내 이야기가 흥미로웠을 뿐이야. 혹시 너와 내 어머니를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 그 목걸이에 정말 관심이 있구나. 지수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어머니께 여쭤볼게요. 연락처를 교환해도 될까요? 영희 여사는 김 비서를 불러 자신의 개인 번호를 지수에게 전달했습니다. 명품관을 나서며 그녀의 마음은 희망과 불안으로 가득 찼어요. 차 안에서 영희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설마 정말 민서를 찾은 걸까? 아니면 또 다른 실망스러운 단서에 불과한 걸까? 김 비서, 최고의 사설 탐정을 불러줘요. 급한 일이야. 영희 여사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5년간의 기다림 끝에 찾아온 희망의 실마리를 놓칠 수는 없었죠. 이번에는 정말 민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그녀의 가슴을 채웠습니다. 저택에 돌아온 영희 여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라면 저녁 식사를 준비하라고 지시했겠지만 오늘은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머릿속은 오직 지수와 그녀의 어머니 김민서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최고의 탐정을 섭외했습니다. 1시간 내로 도착할 예정입니다. 김 비서의 말에 영희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죠. 고맙습니다. 방해받고 싶지 않으니 탐정이 오면 바로 서재로 안내해 주세요. 혼자 남겨진 영희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어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가죽 커버가 다른 앨범 속에는 민서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작은 아기였던 순간부터 마지막으로 함께했던 날까지
그녀의 성장 과정이 페이지마다 담겨 있었죠. 네, 아가. 영희 여사는 민서의 7번째 생일 파티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촬영한 사진이 마지막이었어요. 다음 날 백화점에서 그녀는 영원히 사라졌죠. 영희 여사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명품 매장에서 새 옷을 고르는 동안 잠시 민서에게서 눈을 뗐을 뿐인데 돌아보니 그녀는 없었어요. 그날 이후 영희 여사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최 여사님, 강 탐정이 도착했습니다. 김 비서의 안내로 날카로운 눈매의 중년 남성이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강 탐정은 영희 여사와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었어요. 오랜만입니다. 최 여사님. 급한 일이 있으시다고요? 영희 여사는 침착하게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명품관에서 만난 지수, 그녀의 어머니가 가진 똑같은 목걸이, 그리고 나이와 이름까지 일치하는 놀라운 우연에 대해 말이죠. 이번에는 다른 것 같아요. 강 탐정. 제 직감이 그래요. 강 탐정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지수와 김민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조사하겠습니다. 주소, 가족관계, 과거 이력, 특히 민서 씨의 유년 시절과 관련된 기록에 집중하겠습니다. 가능한 빨리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중요해요. 영희 여사의 말에 강 탐정은 곧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떠난 후 영희 여사는 창가에 서서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어요. 마음 한편에서는 새로운 희망이 솟아오르고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수없이 많은 단서들이 실망으로 끝났으니까요. 그날 밤 영희 여사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끊임없이 지수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녀에게서 민서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였던가? 영희 여사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예상보다 빠르게 강 탐정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중요한 정보를 찾았습니다. 직접 뵙고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1시간 후 강 탐정은 서재에서 영희 여사에게 조사 결과를 설명했어요. 김민서 씨는 20년 전 강남구에서 작은 카페를 시작으로 현재는 3개의 카페를 운영하는 자수성가한 사업가입니다. 딸 박지수는 명문대를 졸업했고 현재 명품관에서 일하면서 대학원 과정을 준비 중입니다. 영희 여사는 침착하게 듣고 있었지만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강 탐정이 계속했습니다. 김민서 씨의 과거입니다. 그녀는 서울 외곽의 한 고아원에서 자랐으며 18배 독립했습니다. 고아원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8살 때 경찰에 의해 고아원으로 보내졌고 자신의 이름과 생년월일 외에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영희 여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나이, 시기,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정적입니다. 강 탐정이 사진 한 장을 내밀었어요. 김민서 씨의 최근 사진입니다. 영희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 여성은 40 초반의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영희 여사의 눈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보였어요. 김민서의 목에 걸린 목걸이였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자신이 디자인한 그 목걸이였죠. 민서야. 영희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너였구나. 지수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 비서의 말에 영희 여사는 깊은 생각에서 벗어났습니다. 강 탐정이 떠난 후 그녀는 창가에 서서 계속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르게 말입니다. 무슨 내용인가요? 영희 여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떨렸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에 만날 수 있냐고 합니다. 강남의 한 카페 주소를 보내왔습니다.
영희 여사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알겠습니다. 수락해 주세요. 이제 35년의 기다림이 사흘 후로 다가왔습니다. 영희 여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민서를 처음 만났을 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너무 많은 감정이 그녀를 압도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신가요?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영희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요. 김 비서가 나간 후 영희 여사는 다시 서랍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보석함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민서를 위해 준비했던 또 다른 보석들이 있었습니다. 16번째 생일 선물로 준비했던 진주 귀걸이, 21번째 생일을 위한 다이아몬드 반지, 그리고 결혼 선물로 생각했던 티아라까지. 그녀는 민서가 없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딸을 위한 선물을 마련해 왔던 것이죠. 이제 내가 돌아온다면. 영희 여사는 몇 시간 동안 앨범과 보석함을 보며 과거의 추억과 미래의 가능성 사이에서 감정의 파도를 겪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희 여사는 일찍 일어나 김 비서를 불렀어요. 민서와 지수를 위한 선물을 준비하고 싶어요. 쇼핑을 도와주시겠어요? 그들은 하루 종일 도시의 최고급 매장들을 돌아다녔습니다. 영희 여사는 민서의 나이와 지수의 취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물을 골랐어요. 민서에게는 우아한 캐시미어 코트와 지수에게는 그녀가 일하는 명품관의 최신 가방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희 여사는 갑자기 불안해졌어요. 너무 과한 걸까요?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이런 비싼 선물을. 김 비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 여사님의 진심이 담긴 선물입니다. 그들도 이해할 거예요. 그날 밤 영희 여사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만약 김민서가 정말 그녀의 딸이라면 어쩌면 그녀는 영희 여사를 원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었어요. 왜 그날 더 잘 지키지 못했는지, 왜 더 빨리 찾지 못했는지.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영희 여사는 평소보다 더 공들여 준비했어요. 가장 단정한 옷을 입고 평소보다 화장도 신경 썼습니다. 목에는 민서의 것과 쌍을 이루는 자신의 목걸이를 걸었죠. 차는 2시에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김 비서가 말했어요. 약속 시간이 다가올수록 영희 여사의 긴장은 커져갔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살폈어요. 8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품위를 잃지 않은 그녀였지만 오늘따라 주름이 더 깊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함께 가는 게 좋을까요? 김 비서가 물었어요. 영희 여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혼자 가겠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해결해야 할 일이에요. 마침내 출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영희 여사는 선물 상자들을 옆에 두고 차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이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카페는 강남의 조용한 골목에 위치해 있었어요. 김민서가 운영하는 3개의 카페 중 하나였습니다. 세련된 인테리어와 아늑한 분위기가 맞이하는 이곳은 평화로워 보였죠. 영희 여사는 카페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사람들이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중에 민서가 있을까? 지수는 보이는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영희 여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어. 그녀는 천천히 카페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은한 음악과 커피 향기가 그녀를 맞이했어요. 그리고 카페 구석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는 2 여성이 보였습니다. 지수와 그리고 민서. 영희 여사는 잠시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35년간 찾아 헤맸던 딸이 바로 저기 앉아 있었어요. 물론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그 목걸이와 나이, 정황, 모든 것이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님, 지수가 일어나 손을 흔들며 그녀를 알아보았어요. 영희 여사는 천천히 그들의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떨려 넘어질 것만 같았지만 간신히 평정을 유지했죠. 오셨군요. 지수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이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최영희 여사님이세요. 최 여사님, 이분이 제 어머니 김민서입니다. 김민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수가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영희 여사는 민서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틀림없었어요. 자신이 디자인한 그 독특한 패턴과 세공이 똑같았죠. 그리고 민서의 얼굴. 그녀의 눈과 미소는 어린 민서의 모습과 겹쳐졌습니다. 저도 정말 반갑습니다. 영희 여사는 간신히 말을 이었어요.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와 목이 메었습니다. 지수가 의자를 당겨주었고 영희 여사는 그들 맞은편에 앉았어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커피 대신 다른 음료를 드릴까요? 민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희 카페는 특별한 블렌딩 차로도 유명한데요. 그럼 차로 부탁드립니다. 영희 여사는 민서의 얼굴을 계속 바라보며 말했죠. 그녀의 시선을 눈치챘는지 민서가 살짝 당황한 듯 했습니다. 지수가 주문을 하러 자리를 비운 사이 영희 여사와 민서는 둘만 남았어요. 정말 아름다운 목걸이네요. 영희 여사가 민서의 목걸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민서는 무의식적으로 목걸이를 만졌어요. 네, 제게는 정말 소중한 물건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었거든요. 혹시 그 목걸이의 유래에 대해 기억하시나요? 민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아요. 제가 고아원에 가게 되었을 때 이미 목에 걸고 있었다고 해요. 제 과거에서 유일하게 남은 물건이라서 항상 소중히 여겼습니다. 영희 여사의 마음이 더 빠르게 뛰었어요. 고아원에 대해 더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민서의 표정이 약간 어두워졌습니다. 제가 8살 때 경찰에 의해 고아원으로 보내졌어요. 제 기억으론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아요. 의사들은 제가 충격으로 기억상실을 겪었을 거라고 했죠. 지수가 음료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최 여사님께 우리 특별 블렌딩 차 가져왔어요. 영희 여사는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차를 받았지만 마실 여유가 없었어요. 그녀의 온 신경은 민서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영희 여사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계속했어요. 저는 35년 전에 딸을 잃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의 나이가 7살이었고 지금 계산하면 42살이 되었을 거예요. 민서와 지수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들은 영희 여사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 딸은 백화점에서 쇼핑하던 중 사라졌습니다. 그날 딸은 제가 디자인한 특별한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 목걸이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것이었고 영희 여사는 자신의 목걸이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민서의 눈이 커졌어요. 두 목걸이는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이건 민서가 충격에 휩싸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혹시 당신이 제 딸 민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지수는 어머니와 영희 여사를 번갈아 바라보며 상황을 이해하려 애썼어요. 민서는 말을 잃은 채 목걸이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머니?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제 이름이 민서라는 것만 기억해요. 제가 고아원에 갔을 때 이름과 생년월일만 기억했다고 해요. 그리고
민서는 잠시 망설이다 계속했어요. 가끔 꿈에서 보는 풍경이 있어요. 넓은 정원이 있는 집과 내가 좋아하던 그네. 하지만 그게 진짜 기억인지 그냥 꿈인지 구분할 수 없었죠. 영희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집에는 정원에 그네가 있었어요. 민서가 가장 좋아하던 곳이었죠.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거운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 놓인 현실은 너무 크고 압도적이었어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지수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영희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 왔어요. 이곳에 DNA 검사 키트가 있습니다. 물론 원하시지 않으면 강요하지 않겠어요. 민서는 잠시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혼란과 두려움, 그리고 희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검사 결과는 얼마나 걸리나요? 급행으로 신청하면 이틀 내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수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민서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괜찮아, 지수야. 사실, 나도 항상 내 과거에 대해 궁금했거든. 이 목걸이가 어디서 왔는지, 내 부모님은 누구였는지. 그녀는 영희 여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검사를 해보고 싶습니다. 영희 여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세 사람은 DNA 검사 키트를 사용하여 검체를 채취했습니다. 영희 여사는 전문 의료진이 방문하여 정확한 절차를 도울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두었던 것이었죠. 검사를 마친 후 테이블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색함을 깨기 위해 영희 여사가 준비해온 선물 상자를 내밀었어요. 너무 갑작스러울 수 있지만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지수는 놀란 표정으로 선물 상자를 바라보았어요. 이럴 필요 없으셨는데. 민서는 딸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받아도 괜찮아, 지수야. 두 사람이 선물을 열자 영희 여사는 그들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어요. 지수는 명품 가방을 보고 놀란 눈으로 영희 여사를 바라보았고, 민서는 고급 캐시미어 코트를 만지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너무 과분한 선물이에요. 민서가 말했어요. 영희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부족할 뿐이죠. 선물의 분위기로 어색함이 조금 누그러지자 영희 여사는 조심스럽게 민서에게 물었어요. 혹시 당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 기억나는 것이 더 있나요? 민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확실한 기억은 아니지만 가끔 꿈에서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그녀는 갑자기 얼굴을 붉혔어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항상 딸기 우유 맛이 특별하게 느껴져요. 내가 아주 좋아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영희 여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서는 딸기 우유를 정말 좋아했어요. 매일 아침마다 마셔야 했죠. 지수가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어머니도 지금까지 항상 딸기 우유를 사두시잖아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일치들이 모여 더 큰 그림을 그려가고 있었어요. 제가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만약 검사 결과가 일치한다면, 그러면 저는 영희 여사는 지수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어요. 그렇다면 당신은 제 외손녀가 되는 거지요.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당신들을 만난 것은 제게 큰 행운입니다. 지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외할머니의 존재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백만장자 할머니가 생길 수도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세 사람은 서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민서는 자신이 어떻게 고아원에서 자라 홀로 지수를 키웠는지, 어떻게 작은 카페 하나로 시작해 지금의 성공을 이루었는지 이야기했어요. 영희 여사는 민서가 사라진 후 그녀를 찾기 위해 했던 모든 노력과 그 과정에서 자신의 사업을 어떻게 발전시켰는지 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저녁이 되었어요. 카페는 점점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게 어떨까요? 영희 여사가 제안했어요. 제 집으로 초대하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어요? 민서와 지수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민서가 대답했어요. 오늘은 이만 헤어지는 게 좋겠어요. 너무 많은 일이 있었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희 여사는 실망을 감추며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이해합니다. 세 사람은 카페 밖으로 나왔습니다. 영희 여사의 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검사 결과가 나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영희 여사가 말했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이틀은 영희 여사에게 평생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고 그녀는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어요. 집안을 서성이며 창밖을 내다보는 일이 대부분이었죠. 김비서는 그녀의 불안한 모습을 염려했지만 영희 여사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검사 결과가 곧 나올 거예요. 영희 여사는 자신에게 계속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 그녀는 민서와 지수를 만난 후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민서의 미소, 그녀의 눈빛, 심지어 말투까지도 어린 시절 딸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어요. 만약 검사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온다면 또 다른 실망을 견딜 수 있을까? 2층에 있는 민서의 방은 35년 동안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영희 여사는 그 방에 들어가 오래된 장난감과 책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녀는 옷장을 열어 작은 원피스들을 만져보았습니다. 모두 민서가 좋아했던 것들이었죠. 돌아와 주길 바랐어. 영희 여사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매일 밤 기도했단다. 마침내 검사 결과를 알려주는 전화가 왔어요. 영희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최 여사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어떻게 나왔나요? 일치율 99.9%입니다. 김민서 씨는 틀림없이 최 여사님의 친딸입니다. 영희 여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35년의 기다림이 끝난 것이었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곧바로 지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검사 결과를 전했어요. 와, 정말요? 지수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어머니도 방금 들었어요. 지금 많이 혼란스러워 하세요. 이해해.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니까. 저희 집으로 오실래요? 어머니께서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하세요. 영희 여사는 즉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김비서에게 차를 준비하도록 지시했고 민서와 지수를 위한 또 다른 선물들을 챙겼어요. 그녀는 민서의 방에서 오래된 곰 인형을 가져왔습니다. 민서가 어릴 때 가장 아끼던 두두였죠. 30분 후 영희 여사는 지수가 알려준 주소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강남의 깔끔한 아파트 단지였어요.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지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오셨군요. 들어오세요. 아파트 안은 따뜻하고 아늑했어요. 모던한 인테리어에
곳곳에 놓인 식물들이 생기를 더했습니다. 거실에는 민서가 앉아 있었죠. 그녀는 영희 여사를 보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말없이, 하지만 수많은 감정이 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서야. 영희 여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모르겠어요. 영희 여사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시간이 필요하단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검사 결과를 듣고도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아요. 35년이라는 시간이 내 탓이야. 영희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너를 더 잘 지켰어야 했는데. 민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런 말씀 마세요. 아무도 원한 일이 아니었잖아요. 영희 여사는 가방에서 곰 인형을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정말 좋아했던 두드란다. 항상 너와 함께 잤던 인형이야. 민서는 인형을 받아들고 잠시 바라보았어요. 천천히 그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두두.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이름, 어딘가 익숙해요. 영희 여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기억나니? 민서는 눈을 감고 인형을 가슴에 안았어요.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있다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완전히 기억나진 않지만 느낌이 있어요. 이 부드러운 감촉이 정말 익숙해요. 지수는 조용히 두 사람을 지켜보다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차 한 잔 준비할게요. 민서와 영희 여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서가 고아원에서 어떻게 자랐는지, 어떻게 홀로 지수를 키웠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신의 사업을 일구었는지 말이죠. 영희 여사는 민서가 사라진 후 얼마나 그녀를 찾아 헤맸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더 큰 사업가로 성장했는지 설명했어요. 너를 못 찾은 후 나는 모든 에너지를 사업에 쏟아부었단다. 어쩌면 현실에서 도망치는 방법이었을지도 모르지.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지수를 키우면서 일에 몰두했어요.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영희 여사는 민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이렇게 훌륭한 어른이 되다니. 해가 저물어갈 무렵 세 사람은 식탁에 모여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지수가 직접 요리한 음식들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영희 여사는 오랜만에 가정식 식사를 하는 기분이 새로웠습니다. 평소에는 전문 요리사가 준비한 고급 요리를 먹었지만 손녀가 정성껏 만든 이 소박한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졌어요. 정말 맛있구나, 지수야. 영희 여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수는 쑥스러운 듯 웃었어요. 별거 아니에요. 어머니께 배운 요리들이에요. 민서는 조용히 음식을 먹으며 가끔씩 영희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혼란과 불안이 있었지만 점차 편안해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영희 여사와 민서는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둘 다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어. 영희 여사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우리는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35년이 지나고 만난 거야. 앞으로의 시간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면 좋겠어요. 지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행이에요. 저도 아직 외할머니라고 부르기에는 적응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세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긴장이 조금씩 풀리고 있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은 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민서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이건 제 사진첩이에요. 별로 많지는 않지만. 민서가 앨범을 펼쳤습니다. 영희 여사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사진들을 바라보았어요. 10대의 민서, 20살의 민서, 그리고 아기 지수를 안고 있는 민서의 모습까지. 그녀가 놓친 딸의 인생이 사진 속에 조각조각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예뻤구나. 영희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항상 궁금했단다. 민서도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가끔 제 부모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들이셨는지 궁금했어요. 영희 여사는 가방에서 자신의 앨범을 꺼냈습니다. 나도 가져왔단다. 내가 어릴 때 사진이야. 세 사람은 밤늦게까지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영희 여사는 민서의 아버지에 대해, 민서가 어떤 아이였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민서는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어린 시절의 모습을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지수는 할머니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최 여사, 아니, 할머니의 집에 가보는 건 어떨까요? 지수가 제안했어요. 민서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저도 궁금했어요. 영희 여사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그러면 좋겠구나. 내 방도 그대로 있단다. 다음 날 오전 민서와 지수는 영희 여사의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넓은 정원과 호화로운 집을 보고 지수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와, 정말 대단해요. 지수가 감탄했습니다. 민서는 조용히 집 외관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묘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들어요. 영희 여사는 민서를 조심스럽게 안내했습니다. 거실, 식당, 서재를 지나 2층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민서의 방 앞에 섰습니다. 여기가 내 방이란다. 문이 열리자 시간이 멈춘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분홍색 벽지, 작은 침대, 장난감들로 가득한 방이었어요. 민서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손이 벽을 따라 쓸어내렸고 장난감들을 하나씩 만져보았어요. 갑자기 민서가 창가로 향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정원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오래된 그네가 있었습니다. 그네.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 그네에서 놀았던 기억이 나요. 아빠가 밀어주셨고 엄마는 민서는 천천히 영희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는 항상 웃으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영희 여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 맞아. 너는 그네 타는 걸 정말 좋아했단다. 민서도 눈물을 흘리며 영희 여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엄마를 향해 두 팔을 벌렸어요. 엄마.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35년의 시간을 뛰어넘는 포옹이었어요. 지수도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영희 여사는 민서를 안은 채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어요. 미안해, 내 딸. 너를 잃어버려서 정말 미안해. 민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우리는 이제 다시 만났잖아요. 그들은 오랫동안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슬픔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어요. 이후 몇 주 동안 세 사람은 자주 만나며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갔습니다. 영희 여사는 민서와 지수를 위해 신탁을 설정했고 자신의 회사 지분 일부를 민서에게 양도했어요. 민서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이것이 영희 여사의 진심 어린 마음임을 알고 감사히 받아들였습니다. 가을의 어느 따뜻한 오후, 세 사람은 영희 여사의 정원에 있는 그네 옆에 모였어요. 영희 여사는 지수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건 우리 가족의 전통이란다. 할머니에서 어머니로 그리고 딸에게로 이어지는 선물이지. 지수가 상자를 열자 아름다운 목걸이가 나타났어요. 영희 여사와 민서가 가진 것과 똑같은 디자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같은 목걸이를 가지게 되었구나. 영희 여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민서는 딸의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었습니다. 이 목걸이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줬어. 지수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와 어머니를 안았어요. 세 여성은 함께 웃고 울며 새로운 하지만 오래된 가족의 유대를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명품관에서의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평생 이어질 가족의 사랑으로 변화했어요. 35년의 공백은 채울 수 없겠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영희 여사는 그네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인생은 때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선물을 준다. 그녀는 민서와 지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은 다시 완전해졌어요. 서울 강남의 고층 빌딩 사무실, 최상훈 회장은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등은 여전히 꼿꼿하고 주름진 얼굴은 세월의 무게보다 성공의 자취가 더 깊게 새겨져 있었죠. 대한민국 최고의 건설회사를 일군 그의 손에는 언제나 최고급 시계가 빛나고 맞춤 양복은 그의 위엄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비서가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상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했네. 이제 퇴근하게. 사무실에 홀로 남은 상우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가족사진 한 장이 고이 모셔져 있었죠. 20년 전 딸 은혜가 18살 때 찍은 마지막 사진입니다. 까만 머리에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은혜의 모습에 상훈의 마음은 시리도록 아팠습니다. 은혜야. 그는 사진 속 딸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렸습니다. 그때의 다툼이 마지막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대학 진학 문제로 시작된 언쟁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은혜는 그날 이후 집을 나가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상우는 그녀를 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은혜는 마치 이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흔적이 없었습니다. 회장님, 차 준비되었습니다. 인터폰으로 기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상우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그는 문득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화려한 성공과 사람들의 존경과 부러움. 하지만 정작 그에게 가장 소중했던 딸은 곁에 없었죠.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사실은 텅 빈 인생이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검은색 고급 세단에 올라탄 상우는 뒷좌석에 몸을 기댔습니다. 김 기사,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평소처럼 자택으로 모실까요? 상우는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8시. 큰 저택에서 혼자 먹을 저녁을 생각하니 갑자기 식욕이 사라졌습니다. 저녁을 먹고 가야겠네. 근처에 괜찮은 식당 있나? 김 기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훈이 평소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면 집에서만 식사를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근처에 유명한 프랑스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오늘은 뭔가 다른 걸 먹고 싶군. 상훈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고 어딘가에서 은은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저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어떤 식당이지? 아, 거긴 평범한 순대국집인데요. 맛은 좋다고 하지만 회장님 취향에는. 김 기사의 말이 흐려졌습니다.
순대국이라. 상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문득 어린 시절 은혜가 순대국을 좋아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직접 순대국을 끓여주면 은혜가 환하게 웃으며 먹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오늘은 거기로 가보세. 김 기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차를 움직였습니다. 잠시 후 차는 허름한 골목에 자리 잡은 진미순대국 앞에 멈췄습니다. 상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서민적인 분위기가 낯설면서도 묘하게 편안했습니다. 식당 문을 열자 북적이는 사람들과 시끌벅적한 소리, 그리고 진한 순대국 냄새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상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은 노신사의 등장에 식당 안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습니다. 불편한 기색을 감추며 빈자리를 찾아 앉은 상우는 메뉴판을 집어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문하시겠어요? 종업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상우는 고개를 들어 메뉴를 읽으려다 문득 은혜 생각이 났습니다. 순대국 하나 주세요. 처음 와보는 서민적인 식당의 분위기, 그리고 오랫동안 잊고 있던 딸에 대한 그리움이 상훈의 마음을 복잡하게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이 자신의 차가운 마음을 녹여줄 수 있을지, 아니면 더 깊은 그리움만 남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이 낯선 식당에서 그는 무언가 다른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잃어버렸던 시간의 조각을, 또는 그가 포기했던 희망의 끈을 말이죠. 순대국집은 소박하지만 활기찬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테이블마다 삼삼오오 모인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수저 부딪히는 소리가 어우러져 독특한 생동감을 만들어냈죠. 상우는 이런 대중적인 식당이 주는 친근함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반가웠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이런 곳에서 식사한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으니까요. 주변을 둘러보던 상훈의 눈에 식당 벽에 걸린 낡은 사진들이 들어왔습니다. 개업 당시의 모습과 단골 손님들의 사진이 옛 추억처럼 걸려 있었죠.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그 사진들 사이로 현재의 분주한 풍경이 대비되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혼자 오셨어요? 어느새 다가온 젊은 남자 종업원이 상훈에게 물었습니다. 상훈은 불편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라는 호칭이 어색했지만 이 공간에서는 그저 한 명의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재산이나 지위는 이곳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죠. 순대국은 처음이세요? 양이 많아서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종업원이 친절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상우는 가볍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예전에 종종 먹었던 음식이니까. 사실 그는 오래전 은혜가 어릴 때 가끔 시장에서 순대국을 사 먹인 적이 있었습니다. 은혜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상우는 바쁜 사업 확장으로 딸을 직접 돌볼 시간이 많지 않았죠. 하지만 가끔 짬을 내 함께한 시간들 중에 순대국을 먹던 기억은 유독 선명했습니다. 은혜가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아빠, 너무 맛있어요. 라고 외치던 그 순간들. 주문하신 순대국 나왔습니다. 목소리에 정신을 차린 상우는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그의 심장은 마치 멈춘 듯 했습니다. 순대국 그릇을 들고 있는 여자의 얼굴이 너무나 낯익었기 때문입니다. 40 초반의 나이, 약간 지친 듯 하면서도 부드러운 미소,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매. 어딘가 너무나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음식 식기 전에 드세요. 여자는 상훈 앞에 순대국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상훈은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림을 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시감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의 눈매와 은혜의 눈매가 겹쳐 보였기 때문이었죠. 혹시 상우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디서 뵌 적이 있나요? 여자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여기 단골이셨나요? 아니요, 오늘 처음 왔어요. 상우는 계속해서 그녀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실례지만 성함이 지연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일한 지는 3년 정도 됐어요. 그녀는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필요한 건 없으세요? 음식 맛있게 드세요. 지연이라는 이름을 들은 상우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연이 다른 테이블로 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그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한 모금 마시자 오래된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은혜가 좋아하던 그 맛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도 상훈의 시선은 자꾸만 지연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손님들을 응대하는 모습, 주방으로 들어가는 모습, 웃는 모습까지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보물을 찾은 사람처럼 그는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음식은 어떠세요? 지연이 다시 상훈의 테이블을 지나치며 물었습니다. 아주 맛있네요. 상훈은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이런 맛은 오랜만입니다. 지연은 밝게 웃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저희 가게 특제 양념을 넣어서 그런지 손님들이 맛있다고 많이 찾으시죠. 그 웃음에 상훈은 더욱 확신했습니다. 그 미소는 은혜의 미소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겹쳤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은혜는 20살 때 집을 나갔고 지금 지연의 나이를 봤을 때 은혜라면 40세 정도가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눈매, 목소리의 톤, 심지어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까지. 식사를 마친 상우는 계산을 하러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정말 지연이 은혜일까? 하지만 왜 그녀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까? 아니면 알아보고도 모른 척하는 걸까? 만약 정말 은혜라면 왜 이런 소박한 순대국집에서 일하고 있는 걸까? 또 들러주세요. 지연은 상훈에게 거스름 돈을 건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상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다시 오겠습니다. 밖으로 나온 상훈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차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김 기사가 문을 열어주었지만 그는 잠시 뒤를 돌아 식당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간 찾지 못했던 딸을 우연히 이런 곳에서 만났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김 기사, 상우는 차에 타며 말했습니다. 저 식당에 대해 알아봐주게. 특히 지연이라는 직원에 대해.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는 시간, 상우는 고급 아파트의 거실에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지만 그의 눈에는 오직 지연의 얼굴만이 떠올랐습니다. 커다란 소파에 몸을 묻은 채 그는 낡은 앨범을 펼쳐들었습니다. 페이지 사이에는 어린 은혜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죠. 은혜야. 상우는 사진 속 딸의 웃는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7살 때의 은혜, 12살 때의 은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찍은 18살 때의 은혜. 시간이 흐르며 변해가는 얼굴이지만 그 눈빛만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지연의 눈빛과 너무나도 닮은 그 눈빛. 인터폰 소리에 상우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들어오게. 김 기사가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회장님, 지시하신 대로 알아봤습니다. 상우는 앨범을 덮고 몸을 바로 세웠습니다. 어서 말해보게.
네, 진미순대국은 10년 전에 개업했고 현재 주인은 송만식이라는 5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지연 씨는 본명이 김지연으로 현재 41살입니다. 3년 전부터 이 가게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전에는 여러 음식점에서 일한 기록이 있습니다. 상우는 긴장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가족 관계는? 현재 혼자 살고 있으며 딸이 한 명 있습니다. 딸은 대학생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김 기사는 잠시 망설이다 계속했습니다. 확인 결과 지연 씨는 양부모에게 입양된 기록이 있습니다. 20년 전 즈음에요. 이 말에 상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은혜가 집을 나간 시기와 일치했습니다. 입양 기록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봤나? 아직 확실한 정보는 없습니다. 더 깊이 조사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음속에서는 확신과 의심이 교차했습니다. 지연이 정말 은혜일까?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왜 그녀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걸까요? 김 기사, 상우는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하게. 최고의 실력자로 지연 씨의 과거와 입양 기록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겠네. 네, 알겠습니다. 김 기사는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홀로 남은 상우는 다시 앨범을 펼쳤습니다. 은혜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던 그는 문득 특별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은혜의 10번째 생일 파티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날 상우는 특별히 작은 목걸이를 선물했는데 은혜의 이름이 새겨진 그 목걸이를 은혜는 정말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 목걸이. 상우는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걸이가 지금도 은혜에게 있다면 그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상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회사에 가는 대신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오늘 일정은 모두 취소하게. 개인적인 일이 있어. 그는 비서에게 전화로 지시했습니다. 상우는 오랜만에 직접 차를 몰았습니다. 목적지는 물론 진미순대국이었죠. 하지만 그는 바로 가게로 들어가지 않고 맞은편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곳에서 순대국집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지연이 가게에 출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전거를 타고 와서 가게 앞에 세우고 들어갔습니다. 상우는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평범한 옷차림, 단정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바쁘게 움직이는 발걸음. 지연의 모든 것이 소박하고 성실해 보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상우는 결심한 듯 카페를 나와 순대국집으로 향했습니다. 점심시간이라 가게 안은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상우는 구석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머, 어제 오신 손님이네요. 지연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또 순대국 드실래요? 상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어제 정말 맛있었어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인 뒤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상우는 그녀의 모습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특히 그녀의 목에 걸린 장신구가 있는지 살폈지만 목걸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돌아온 지연은 상훈 앞에 순대국을 놓았습니다. 어제보다 더 맛있게 끓였어요. 천천히 드세요. 상훈은 감사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혹시 여기서 일한 지 오래되셨나요? 3년 정도 됐어요. 지연은 옆 테이블을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가족분들도 이 근처에 사세요? 상훈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상훈을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이 하나 있어요.
대학생이죠. 부모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상훈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지연이 자신을 돌아가셨다고 생각한다면 그녀가 정말 은혜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입양된 양부모를 의미할 수도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사적인 질문을 했네요. 상우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단골 손님이 될 것 같으니까요. 식사를 마친 상우는 계산을 하며 다시 한번 지연을 관찰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결혼 반지가 없었고 손끝에는 오랜 노동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은혜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가게를 나오며 상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만약 지연이 정말 은혜라면 다시는 그녀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그에게 필요한 것은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목걸이 또는 다른 어떤 증거라도 찾아야 했습니다. 저녁 무렵 상우는 자신의 집무실에 앉아 벽에 걸린 은혜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림자가 드리운 방 안에서 그의 얼굴은 무거운 생각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명문 대학 진학을 두고 벌어진 그날의 다툼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아빠가 결정해준 길만 가야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인데. 은혜의 절규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세상이 얼마나 냉혹한지 너는 몰라. 그때 상훈이 외쳤던 말들. 마지막으로 본 은혜의 모습은 눈물로 일그러진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는 아빠를 보지 않을 거예요. 라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고 정말로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상훈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찾으려 했지만 은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친구들도 학교 선생님들도 은혜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회장님, 정탐정이 도착했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상우는 자세를 고쳐 앉으며 말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40 중반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날카로운 눈빛과 단정한 차림의 정탐정은 최고의 사설 탐정이라는 평판에 걸맞은 인상이었습니다. 자리에 앉게. 상훈이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정탐정은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 기사님에게 대략적인 상황은 들었습니다. 잃어버린 따님을 찾고 계시다고요. 상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20년 전 내 딸 은혜가 집을 나갔네. 그때 그 아이는 18이었지. 그동안 모든 방법을 동원해 찾아봤지만 흔적이 없었어. 정탐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단서를 발견하셨다고요? 그래. 상우는 책상 위에 놓인 사진을 정탐정에게 건넸습니다. 이 여자가 내 딸 은혜일 가능성이 있네. 현재 이름은 김지연이고 진미순대국이라는 식당에서 일하고 있어. 정탐정은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점이 의심스러우신가요? 첫째, 나이가 맞아. 지연 씨는 현재 41살인데 은혜가 살아있다면 정확히 그 나이야. 둘째, 그녀의 눈매와 미소가 은혜와 너무 닮았어. 셋째, 내 기사가 조사한 바로는 지연 씨는 20년 전에 입양된 기록이 있다고 해. 은혜가 집을 나간 시기와 일치하지. 정탐정은 메모를 계속하며 물었습니다. 그녀가 당신을 알아보지 못했나요? 상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보였어? 아니면 정말 모를 수도 있겠지. 내가 많이 늙었으니까. 입양 기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탐정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연 씨의 과거, 특히 20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행적을 추적해야 합니다. 상우는 결연한 눈빛으로 정탐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비용은 상관없네. 최대한 빨리, 그리고 철저히 조사해주게. 지연 씨가 정말 내 딸 은혜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 정탐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따님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한 특징이 있나요? 예를 들어 특이한 점이나 가지고 있던 물건 같은 것 말입니다. 상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은혜의 10번째 생일에 내가 특별히 제작한 목걸이가 있었네. 은혜의 이름이 새겨진 작은 금목걸이였어. 그 아이는 그걸 항상 목에 걸고 다녔지. 알겠습니다. 그 목걸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정탐정은 메모를 마치고 일어섰습니다. 일주일 안에 첫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탐정이 떠난 후 상우는 창가로 걸어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그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희망과 두려움, 기대와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만약 지연이 정말 은혜라면 그녀는 왜 자신을 찾지 않았을까? 아니면 자신을 알아보고도 모른 척하는 것일까? 그녀가 지난 2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슨 고통을 겪었는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우는 회사로 향했습니다. 지연이 은혜인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그는 평소처럼 일상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이사회 미팅이 있습니다. 비서가 일정을 상기시켰습니다. 상우는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라면 중요한 이사회 미팅을 위해 세심하게 준비했을 테지만 오늘은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지연과 은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이사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는 동안에도 상우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재한 정신을 눈치챈 이사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감히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회장님, 의견이 어떠십니까?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우는 정신을 차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 안건은 다음에 논의합시다. 갑작스러운 회의 중단에 이사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상우는 곧장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정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행 상황이 어떤가? 정탐정의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만 몇 가지 흥미로운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지연 씨는 20년 전 서울 외곽의 한 보육원에 잠시 머물렀다가 곧 양부모에게 입양된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20살이었고 이름은 이미 김지연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상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름을 바꾼 거야. 은혜가 자신의 흔적을 지우려 했던 거지. 그리고 한 가지 더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정탐정이 계속했습니다. 지연 씨는 현재 딸과 함께 살고 있는데 그 딸의 나이가 19입니다. 지연 씨가 22살 때 출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에 상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만약 지연이 정말 은혜라면 그녀는 집을 나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을 하고 딸을 낳은 것입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그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집을 나간 딸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계속 조사해보게. 특히 그 목걸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봐주게. 상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상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증거들이 지연이 은혜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결정적인 증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찾기 위해 그는 다시 한번 진미순대국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틀 후 상우는 다시 진미순대국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라 가게는 손님들로 붐볐고 활기찬 대화 소리와 음식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연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상훈을 알아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또 오셨네요. 단골이 되셨나 봐요. 상훈은 미소로 답하며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번엔 무작정 그녀를 관찰하는 대신 좀 더 적극적으로 대화를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순대국으로 드릴까요? 지연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네, 그리고 상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지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손님이 좀 뜸해지면 잠시 가능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이신가요? 그냥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상우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상우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가야 할지, 어떤 질문을 해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너무 직접적인 질문은 그녀를 놀라게 할 수 있고 너무 모호한 질문은 원하는 정보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잠시 후 지연이 순대국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상우는 국물을 한 모금 마시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이렇게 맛있는 순대국은 처음입니다. 지연은 잠시 테이블 옆에 머물렀습니다. 특별한 비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정성으로 끓이는 거죠. 요리에 소질이 있으신가 봐요. 상우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지연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요리하는 걸 좋아했어요. 특히 국물 요리요. 이 말에 상훈의 마음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은혜도 어릴 때부터 국물 요리를 좋아했습니다. 특히 추운 겨울이면 직접 끓인 국으로 가족들의 마음을 녹이곤 했죠. 혹시 어디 출신이세요? 상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울이요. 지연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계속 서울에서만 살았어요. 상훈은 더 깊이 들어가고 싶었지만 그녀의 짧은 대답에 망설여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부르는 소리에 지연은 잠시 실례할게요라고 말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식사를 마친 상훈은 천천히 국물을 비우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가게 안의 손님들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고 마침내 한산해진 시간이 왔습니다. 지연은 약속을 기억하고 상훈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으신 게 있으셨죠? 그녀는 앞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상훈은 잠시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은혜와 닮아 보였습니다. 그 눈매, 입술 모양, 심지어 말투까지도. 하지만 그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실례지만 가족에 대해 물어봐도 될까요? 상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사실은 상훈은 준비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잃어버린 가족이 있어서요. 지연 씨가 그 사람과 닮았다고 느꼈습니다. 지연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상훈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혹시 어렸을 때 가족 상황이 어떠셨나요?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양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친부모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양부모님과 함께 사셨어요? 상훈이 물었습니다. 20살 때부터요.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그전에는
복잡한 사정이 있었어요. 정 탐정의 조사 내용과 일치했습니다. 상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전에는 어디서 사셨나요? 지연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건가요? 제가 누군가를 닮았다고 해서 이렇게 개인적인 질문을 하시는 것은 좀. 상훈은 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아,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사적인 질문을 한 것 같네요. 그냥 제 딸이 생각나서 그랬습니다. 지연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따님을 찾고 계신 건가요? 네, 20년 전에 집을 나갔어요. 상우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는 18이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찾으셨나요? 아직. 상우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상우는 지연의 손목에 시선이 닿았습니다. 작은 상처 자국이 보였는데 그것은 은혜가 12살 때 다쳤던 자국과 매우 흡사했습니다. 은혜는 자전거에서 떨어지며 손목을 심하게 다쳤고 그 흉터가 남았었죠. 손목에 상처가 있네요. 상훈이 무심결에 말했습니다. 지연은 흠칫 놀라며 손목을 가렸습니다. 오래된 상처예요. 어릴 때 다쳤어요. 혹시? 상훈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자전거 사고였나요?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상훈의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증거가 하나씩 쌓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결정적인 질문을 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딸도 비슷한 상처가 있어서요. 상우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연은 시계를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해요. 주방에 일이 있어서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이해합니다. 상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연이 자리를 뜨자 상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대화는 짧았지만 그는 확신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손목의 상처, 20살 때 양부모와 살기 시작했다는 점, 그리고 복잡한 사정이라는 표현까지 모든 것이 은혜의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가게를 나오며 상우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는 정 탐정의 최종 보고를 기다린 후 지연에게 진실을 밝힐 때가 왔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는 은혜의 목걸이와 같은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 목걸이가 있다면 모든 것이 확실해질 테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상우는 사무실에서 초조하게 정 탐정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회색빛 하늘이 그의 불안한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과 함께 은혜의 10번째 생일에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은혜는 상훈이 선물한 목걸이를 자랑스럽게 보여주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상훈은 재빨리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정 탐정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정 탐정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직접 뵙고 보고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알았네. 지금 바로 오게. 1시간 후 정 탐정은 상훈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두꺼운 서류 파일이 놓여 있었고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김지연 씨에 대한 모든 것을 조사했습니다. 그녀는 20년 전 정확히 2005년 5월에 서울 외곽의 한 보육원에 입소했습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20살이었고 이미 임신 초기 상태였습니다. 상우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은혜가 집을 나간 것이 2005년 3월이었으니 시기가 정확히 맞았습니다. 정탐정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녀는 보육원에서 몇 개월을 지내다가 같은 해 10월 김성우와 박미선 부부에게 입양되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입양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녀의 임신 상태와 어려운 상황 때문에 부부가 그녀를 돕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양부모는 지금? 상훈이 물었습니다. 두 분 모두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그 후 지연 씨는 딸과 함께 여러 음식점에서 일하며 생계를 이어왔고 3년 전부터 진미순대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상우는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딸이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정탐정이 서류 중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한 보석 가게의 수리 기록이었습니다. 1년 전 지연 씨는 강남의 한 보석 가게에서 금목걸이를 수리했습니다. 수리 기록에는 은혜라는 각인이 있는 목걸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목걸이를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거군. 네, 하지만 평소에는 착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관찰한 바로는 그녀는 일할 때 장신구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상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가 지연이 은혜라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나이, 시기, 손목의 상처,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은혜라는 이름이 새겨진 목걸이까지 이제 DNA 검사를 진행하려 합니다. 정탐정이 말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원하신다면 이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상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네. 이미 충분한 증거가 있어. 나는 그녀가 내 딸 은혜라는 것을 확신하네. 그렇다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정탐정이 물었습니다. 상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직접 그녀에게 말해야겠지.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그녀가 나를 원망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정탐정은 잠시 생각하다가 제안했습니다.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지연 씨의 딸, 즉 회장님의 외손녀를 통해 접근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녀는 현재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2학년생입니다. 이름은 김서연이고 학업 성적이 우수해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상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외손녀가 있었고 그녀는 자신처럼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다니 운명이 이렇게 이상한 방식으로 그들을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건 안 되네. 상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먼저 은혜. 아니, 지연에게 직접 이야기해야 해. 그게 옳은 순서일 것 같아. 정탐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실 건가요? 상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목걸이. 그 목걸이가 열쇠가 될 것 같아. 내일 다시 식당에 가서 그녀를 만날 계획이네. 고맙네, 정탐정. 훌륭한 일을 해주었어. 정탐정이 떠난 후 상우는 오랜 시간 창가에 서서 빗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는 딸을 잃은 아픔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은혜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임신 상태로 집을 나와 보육원에 의지하고 낯선 부부에게 입양되었다가 그들마저 잃고 홀로 아이를 키우며 살아온 시간. 상우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상우는 결연한 표정으로 진미순대국을 찾았습니다. 가게는 평소보다 한산했고 지연은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연이 상훈을 알아보고 인사했습니다. 오늘도 순대국으로 드릴까요? 상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오늘도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은 한산하니 가능할 것 같아요. 상훈은 자리에 앉아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오늘 그는 마침내 20년 만에 딸에게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그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를 받아들일지 거부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훈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희생해야 하더라도 그는 다시는 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순대국을 먹는 내내 상훈의 마음은 불안하게 뛰었습니다. 곧 있을 진실의 순간을 위해 그는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할 말을 정리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어떤 말부터 해야 할까? 그녀가 자신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마침내 가게에 손님이 모두 빠져나가고 지연이 상훈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나요? 상훈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왔습니다. 지연 씨. 상훈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했던 말들이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은혜의 10번째 생일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 좀 봐주시겠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지연에게 건넸습니다. 지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소녀가 환하게 웃으며 목에 걸린 작은 금목걸이를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지연의 말이 흐려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사진에서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상훈은 그녀의 반응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최은혜입니다. 제 딸이죠.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상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혼란과 두려움, 그리고 무언가를 깨닫는 듯한 표정이 교차했습니다. 왜 이걸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목걸이가 보이나요? 상훈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특별 제작한 목걸이입니다. 은혜의 이름이 새겨져 있죠. 지연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목을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움직임만으로도 상훈은 모든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 목걸이를 아직도 가지고 있죠? 상훈이 물었습니다.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신이 누구시죠? 상훈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최상훈입니다. 은혜의 아버지고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이 말에 지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와 충격이 뒤섞인 표정이 드리워졌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제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은혜야, 상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내가 널 찾았어. 20년이 걸렸지만 마침내 널 찾았어. 지연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김지연이에요. 은혜가 아니라고요. 당신은 저를 다른 사람과 혼동하고 있어요. 상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내 손목에 상처. 12살 때 자전거에서 떨어져서 생긴 거야. 내가 20살에 집을 나갔을 때 넌 이미 임신 초기였지. 그리고 내 딸의 이름은 서연. 서울대 경영학과에 다니고 있어. 이 말에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죠? 그동안 널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어. 상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넌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그리고 일주일 전 우연히 이 식당에 들어섰을 때 내가 있었어.
내 딸이. 지연은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고 억누르던 감정이 폭발하듯 터져 나왔습니다. 왜 이제 와서 20년이나 지났는데. 상우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은혜야, 널 찾지 못한 것이 내 인생 최대의 실패였어.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어. 널 다시 찾을 수 있을까? 내가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 생각뿐이었어.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은 날 버렸어요. 내가 원하는 길을 가겠다고 했을 때 당신은 나를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라는 말만 했죠. 그때 난 당신이 날 정말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상훈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안해, 은혜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완고했어. 내 방식대로만 널 이끌려고 했지. 내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 그때 너를 붙잡았어야 했는데. 가게 안은 갑자기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20년이라는 시간의 강이 흐르고 있었고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용기와 용서가 필요했습니다. 내가 날 용서할 수 있을까? 상훈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연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어린 시절에 행복했던 기억들, 청소년기의 반항, 그리고 그 후의 고통스러운 세월. 그 모든 것이 그녀를 지금의 김지연으로 만들었습니다. 증명해 보세요. 마침내 지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내 아버지라면 내가 갖고 있는 목걸이에 대해 정확히 말해보세요. 상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것은 순금으로 만든 작은 하트 모양 펜던트야. 뒷면에는 사랑하는 은혜에게 아빠가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어. 내 10번째 생일에 선물했지. 그날 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일주일 동안 목에서 떼지 않았어.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셔츠 안쪽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목에 걸고 있던 낡은 금목걸이였습니다. 정확히 상훈이 묘사한 그대로의 목걸이였습니다. 이거. 지연이 목걸이를 내밀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모든 걸 참았어요. 집을 나왔을 때 이것만 가지고 나왔어요. 이것만이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유일한 증거였으니까. 상우는 목걸이를 바라보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은혜야, 내 이름은 이제 지연이에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최은혜는 20년 전에 사라졌어요. 나는 이제 김지연이라고요. 상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지연아. 하지만 너는 여전히 내 딸이야. 그 순간 가게 문이 열리며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일찍 왔어요. 오늘 수업이 일찍 끝나서. 여성은 지연과 상훈이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지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의 딸 서연에게 이 낯선 노인이 사실은 외할아버지라고 말해야 할까요? 서연아.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이분은. 상우는 손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연은 은혜를 닮았고 또한 자신을 닮았습니다. 그 눈매와 이마의 선이 상훈의 젊은 시절과 닮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훈이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난 당신 엄마의 오랜 지인입니다. 지연은 상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배려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아직 서연에게 모든 것을 설명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연아, 잠시만 주방에 있어 줄래? 지연이 딸에게 말했습니다. 금방 끝날 거야. 서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홀로 남게 되자 지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상우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야. 내가 원하는 만큼 시간을 가져. 하지만 이제 내가 너를 찾았으니 다시는 놓치지 않을 거야. 지연은 목걸이를 다시 셔츠 안으로 넣었습니다. 내일 다시 오세요. 그때 더 이야기해요. 상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았어. 내일 다시 올게. 그는 지연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깊이 바라본 뒤 천천히 가게를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온 상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고 그의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20년 만에 그는 마침내 딸을 되찾았습니다. 비록 그녀는 이제 김지연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의 딸이었습니다. 택시에 오른 상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추억들에 대해, 손녀 서연과 함께할 시간들에 대해,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는 잃지 않을 가족에 대해. 다음 날 아침 상우는 일찍 일어났습니다.